4.3 보궐선거에서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판 역전으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분석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은 삼성전자 소송 사건을 수임해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와 삼성은 부인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닥쳐 축제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에 초속 16m의 강풍이 불면서 복고 축제장 임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인제와 아산 등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돼 비상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중화권의 최대 범죄 조직 삼합회가 클럽 버닝썬의 투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수 로이킴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검증의 한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마치 준비해온 듯 최근 인사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과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이후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노 실장은 국정원의 전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서라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나서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고도 국민 정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인사 검증 책임자로 지목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사 지명 철회 혹은 인사 참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그거는 국민의 상식이고. 노영민 실장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에는 특혜나 서류 조작이 없었다고 은행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는 나머지 장관 임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의혹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남편이 삼성과 일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부 제보라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의 미국 소송 13건을 맡았다는 내용입니다. 연락을 하면 이모 부사장이 그룹 내에서 우리가 박영선 의원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좀 도와줘야 한다. 삼성 저격수로 활약하던 박영선 의원의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수임료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창으로 찔리면서 남편이 수임료로 이득을 취하는. 박 후보
후보자는 남편이 근무하는 DLA 파이퍼가 남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남편은 삼성과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도 이 변호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해당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목포 큰손 정모 씨와 그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손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목포시 만호동의 옛 화신백화점 건물.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거리 건물을 사들인 2017년 정모 씨가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 씨는 손 의원에게 건물 세 채를 소개해 이른바 목포 큰손으로 지목됐던 62세 여성의 동생입니다. 그런 일 있잖아. 완전 숨겼지요. 동생이 사고 오빠가 사고 그러면 행자가 하나씩 사는 모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요.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몇십 개, 20개씩 사버렸던 산담을. 2017년 5월 손 의원의 순천 도시재생 사례 탐방에도 동행하는 등 정 씨 남매는 손 의원의 활동과 부지 물색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들을 손 의원 부동산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았는데 최근 정 씨 남매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손 의원을 만나게 된 경위와 부동산 구입 과정을 집중 캐물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재차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정 씨 남매 조사를 끝으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손 의원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는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한 곳씩 나눠 갖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통영 고성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전통적인 열세 지역으로 꼽힌 창원에서도 선전함으로써 사실상 여당의 패배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무승부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됐어요. 할 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당은 사실상의 패배로, 야당은 사실상의 승리로 보선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2석과 기초의원 3석 등 총 5석 가운데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을 바라보는 민심을 확인했지만 한국당의 한계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1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선거라고 보고요. 손학규 대표의 지역 상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은 비대위 체제를 거론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당이 독주했던 지난 지방선거 이후 10개월 만에 돌변한 민심은 여야 모두 총선 전략을 원점에서 새로 짜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어렵게 창원 성산 지역구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지만 평화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공동 교섭단체 회복을 말했습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6석이던 정의당은 14석의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교섭단체 자격을 잃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고 여당과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 사이에 감정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반대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지 않을까. 평화당 측에선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나중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어제 국회 담장을 뜯어내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밤사이에 전원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시위에서 국회 철제 담장을 뜯어내고 몸싸움으로 경찰 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5명은 자정쯤 전원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국가에서 시위를 하다 연행됐다면 구속할 만한 특별한 범법 행위 외에는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담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 시위는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만큼 민주노총이 투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취재하던 본사 취재기자가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있을 수 없는 취재 방해 행위라고 강력 항의했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서 내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력 시위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나온 어젯밤 11시 10분쯤 조합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TV조선 수습 기자가 항의합니다. 화단에 밀치고 멱살 잡고 넘어뜨리셨습니다. 사과하세요.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조합원들은 오히려 조롱하듯 말합니다. 폭행은 해당 수습 기자가 김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자 한 조합원이 영상을 지우라며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대여섯 명이 기자를 에워싼 뒤 멱살을 잡고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겠다며 계속 위협하자 기자는 초소 쪽 의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와달라고. 해당 기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회 앞 시위를 촬영하던 MBN 영상 기자가 민주노총의 폭행을 당해 발목 등을 다친 데 이어 또다시 폭력 행위가 일어나자 한국기자협회는 폭력을 동반한 취재 방해 행위는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서 내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원칙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20, 30대 탈북민 3명이 중국을 거쳐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가 탈북단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라오스로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교부는 이 탈북민들이 구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30대 북한 탈북민 6명이 압록강을 건넌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4월 1일 중국과 베트남 국경 핫딘 지역에 도착했고 이곳 검문소에서 추격전 끝에 2명이 붙잡혔습니다. 도망쳤던 30대 남성은 연인을 구하려 돌아갔다가 함께 억류됐습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대사관에서는 한국 외교부 본부에 연락해보라, 기다리라고만 했고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총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3명이 한국인이라는 증언만 해주면 풀어주겠다는 해결책을 베트남이 내놨지만 우리 외교부는 답이 없었다고 탈북단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잡힌 지역에서부터 36시간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인이라든가 한국어 하는 사람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통역 한 분
베트남 정부는 어제 이들 3명을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는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탈북단체는 북송 위기의 이들을 중국에서 구출했습니다. 누가 니한테 연락한 사람 있는 거고 대사관이라 이렇게 하고. 외교부의 구출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하자 언제 구출됐느냐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오늘 한국과 스페인 양국 외교 차관이 마주한 외교부 행사장에 난데없는 구겨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외교 의전 사고가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는 다 기억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 회의실에서 열린 한 스페인 전략대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양국 외교차관 뒤로 의전용 태극기에 사선으로 선명한 주름이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겹겹이 접어놨다가 펼친 듯한 모습으로 빳빳한 스페인 국기와는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뒤늦게 매만져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의전 사고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한 오늘 또다시 외교 결례를 범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살피고 외교부는 최근 영문 보도자료에서 발틱 3국을 발칸 3국으로 오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는 공식 SNS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썼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는 인사말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중, 3중의 감수가 필요하다면 유기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바짝 메마른 공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비상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산불이 10여 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도 강원 고성에서 산불이 시작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지는 게 문제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산으로 빠르게 옮겨붙어 주유소와 일선 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원암리와 성천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접한 속초시로도 불이 옮겨붙으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데 이어 하나콘도와 장천마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청소년 수련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또 영랑동과 속초고등학교 일대 장사동, 사진항 주민들에게까지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초속 7.3m의 강풍이 불고 있고 습도도 22%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자,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오늘 난 2시 40분쯤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불은 초속 6.6에서 7m의 바람을 타고 민가까지 위협했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충남 아산시의 설화산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헬기 12대와 인력 1,400여 명이 5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돌이 많은 지형과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어젯밤과 오늘 낮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고 강원 횡성군과 충남 논산시 등 오늘 하루에만 전국 15곳 이상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난 산불은 72건이 넘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불 경보 수준을 경계로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바람은 오늘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거의 태풍과 맞먹는 수준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장에서는 시설물이 쓰러지고 휘어져서 행사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벚꽃축제장입니다. 강풍에 행사장 무대 시설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입간판을 지탱하던 철제 구조물까지 휘었습니다. 강릉에 초속 16m의 강풍이 불면서 벚꽃축제장 임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이 1초에 29.2m까지 기록했습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100km가 넘습니다.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태풍급 위력입니다. 꽃놀이를 나왔던 행락객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강풍에 꽃잎이 떨어졌고 날리는 흙먼지에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뛰어놀기 위해서 왔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먼지가 많이 날려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강릉시는 내일까지 벚꽃 축제를 중단했습니다. 축제가 생긴 지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데요. 모든 임시로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이 다 날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행사 기간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다 내일 오전쯤 강풍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태가 중하권까지 뻗쳤습니다. 우리 경찰이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건데요. 중하권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가 버닝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하권 최대 범죄 조직 삼합회의 한국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연루된 클럽 버닝썬에 삼합회가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삼합회는 청나라 말 한족 부흥단체 천지회에서 시작돼 현재 홍콩과 대만에 거점을 둔 중하권 최대 범죄 조직입니다. 삼합회는 성매매와 마약 밀매, 청부살인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돈을 벌여들었지만 공안의 집중 단속으로 영향력이 줄자 최근 가상화폐 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삼합회가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한 돈으로 버닝썬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안 측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버닝썬 초기 운영 자금 24억 5천만 원 가운데 대만 국적의 해외 투자자 린사모가 투자한 10억 원의 출처가 삼합회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아직 협조 수락 회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중국 공안이 칭다오를 중심으로 필로폰을 유통하고 한국에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을 체포해 인도하는 등 협조적이어서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가수 로이킴도 결국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함께 불러 일순간에 스타덤에 오른 가수 정준영 씨와 로이킴. 두 사람의 추락도 함께였습니다. 로이킴이 정 씨 등과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로이킴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팬들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일부 팬은 사이버상에 성명서를 내고 팬덤 대다수의 구성원이 여성인 상황에서 더 이상 로이킴의 활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킴이 입건되면서 카톡방에서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피의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특히 최종훈 씨는 불법 촬영물 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는데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에 이어 아레나 측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체포 당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가 흰색 하니발에서 내립니다. 주황색 후드티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경찰은 오늘 낮 1시 45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던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하는 거잖아요. 작년 계절에 했던 거 그거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학생 조모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씨가 황 씨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했다며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을 공급한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가까운 관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 씨는 2011년에도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안에 황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현직 육군 소령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헌병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는 도중 도주를 했다가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청와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육군 소속 46살 김모 소령이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는 모습입니다. 김 소령은 어젯밤 10시 45분쯤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저녁 8시쯤에도 육군 소령 신분을 밝히며 연풍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한 차례 경비대에 제지당한 상태였습니다. 1시간 반 뒤 차량으로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려다 차량 차단 장치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김 소령은 총리공관함 검문소에서 이 길을 따라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검문에 막히자 왔던 길을 돌아 재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약간 좀 왔다가 제지하니까 불을 하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천천히 들어 올라갔다는 용지. 경찰은 김 소령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소령은 헌병대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겠다며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 뒤에야 서울 지하철 7호선 노년역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김 소령은 조울증 증세로 오는 6월 전역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청와대 진입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소위 몸짱이 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스테로이드는 강한 유혹입니다. 근육량을 빠르게 늘려주기 때문인데 겉보기에는 몸짱일지 몰라도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한 보디빌더가 자신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또 유통을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7년 동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약해가며 근육을 키운 사실을 고백한 유튜버 박모 씨. 몸은 점점 커져가는데 내 마음은 점점 작아져가는 거예요. 정신이 망가지니까. 박 씨는 다른 헬스장 회원들에게도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판 사실을 올해 초 식약처에 털어놨습니다. 수사에 나선 식약처는 태국산 밀수 스테로이드 수십억 원어치를 보디빌더나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 선수 김모 씨 등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 도매상 허가까지 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런 근력 운동의 효율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기능 장애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성용 유방이라던가 아니면 부정자증까지 일으키고 있고 이는 약을 끊더라도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씨 일당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전문의약품도 함께 팔았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나 현찰 거래만 해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식약처는 이들이 등록한 헬스장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 10억 원어치 제품 2만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지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성접대 장소이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로 등록됐던 별장은 물론 경찰청 포렌식 센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엿새 만의 첫 강제 수사였지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별장 등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지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2013년 수사 당시 디지털 증거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공부한 사건과 관련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이어 건설업자 윤 씨도 이날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2013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가장 먼저 원본 동영상을 확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 인물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인물의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살던 집에서는 2년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몰던 차를 수하에 있던 PC를 시켜 회수하면서 김학의 별장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던 해결사 박모 씨. 박 씨는 2013년 경찰 수사 초기에 TV조선 취재진을 만나 동영상을 직접 본 듯 설명했습니다. 고위 간부가 있었고 커 집이 대여섯 명 정도? 나이 많이 먹은 회장도 있었는데 나 사실 스와핑인 줄 알았다니까. 김학의 전 차관과 여성만 나오는 기존의 별장 동영상과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박 씨는 2013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만난 적도 있다면서 CD는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이 동영상을 빌미로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거를 빌미로 하면 이거 돈은 진짜 20억은 돼. 돈 이게 정리될 거라고. 박 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원본 동영상을 보유했던 인물입니다. 동영상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박 씨가 살던 아파트를 찾았지만 2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2년 돼갔으니까 박 회장 옷 같은 건 다 가고 갔지. 2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김학의 수사단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제2, 제3의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돼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일단은 더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종교인 과세 문제 이게 우리 사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미 이 세금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반인에 비해 절반도 내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다는 법안은 이 법의 개정안이 될 텐데 예. 뭐가 또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요,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자. 예. 이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이니까 이후에 근무 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 시행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면 소급 과세가 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한 종교인이 30년간 일하다가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했을 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2018년 딱 1년치만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과세 시절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 물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거고요. 과거에 몇십 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마저도 안 낸다고 하니까
안 낸다고 하니까 이제 특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특혜 조항을 개선하기는커녕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해야 된다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합니다. 예, 이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인들이 받는 감세 혜택은 상당합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자,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 퇴직 소득세로 나오는데 이 종교인들은 이것의 30분의 1 수준인 5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이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이유인데요. 예. 특정 종교의 일부 인사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오래 재직하고 또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고 영세한 교회의 목사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천주교와 불교도 퇴직금이라는 게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진행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요, 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긴 있군요. 예, 지금까지 따져보니였습니다. 네, 어젯밤 통신 3사가 한바탕 소란을 벌였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5G 스마트폰 개통을 기습적으로 한 건데요. 미국이 5G 상용화를 앞당겨서 선언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밤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김연아 선수와 아이돌 그룹 엑소가 5G 스마트폰을 받습니다. 애당초 SK텔레콤이 예정했던 5G 개통 시점은 이틀 뒤인 내일. 하지만 이 일정은 어젯밤 11시로 부랴부랴 앞당겨졌습니다. KT도 밤 11시에 긴급히 임직원 가족을 5G 1호 가입자로 만들었고 LG플러스도 같은 시간 5G 스마트폰을 첫 개통했습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상용화를 일주일 앞당긴다는 긴급 정보가 전해지자 세계 최초란 타이틀 사수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들이 일제히 조기 개통 작전을 벌인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시간 앞서 최초의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장비와 부품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국으로서 더욱 크게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경우 2개 도시에 한정된 데다 LTE 스마트폰에 모뎀을 붙여 쓰는 형식이라 진정한 5G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도 5G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는 당초 예정대로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을 갖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신성일 씨의 추모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각종 화제를 뿌리기도 했지만 평생 500편 넘는 영화를 찍을 만큼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81살 나이로 숨지기 직전까지 영화를 사랑했던 배우 신성일의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택시에 무작정 올라타. 잠깐. 어이, 가만. 또 무작정 날리는 첫 데이트 신청.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서 잡은 첫 데이트 장소도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레슬링 구경이라도 가실 수 있겠죠? 무서워요? 데이트가 끝난 뒤에 여성에게 던진 건 언제 또 만나자 애프터 신청이 아닌 오징어. 맞잖아. 이거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요. 참, 그 오징어. 고마워요. 55년 전 영화 맨발의 청춘은 청춘 영화의 대명사였습니다. 서울 인구 200만 명이던 시절 영화관 한 곳에서 25만 명이 봤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쟤들이 어째 인마 썩가지 못해? 당시 영화에 나왔던 이 흰 가죽 자켓과 청바지는 당대 패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 모습들이 실제 젊은이들과 거리는 있었지만 그 시절 젊은이들의 낭만과 애환을 맛깔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맨발의 청춘에서 신성일 선생님이 입은 청바지와 재킷 그리고 스포츠 머리는 청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맨발의 청춘 속 신성일은 사랑도 삶도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실제 삶처럼 말이죠. 50년 동안 530편, 이 중 1960년부터 15년 동안 찍은 영화가 435편으로 하고 싶던 영화를 원 없이 찍었습니다. 다 그저 신성일 어맹만 24시간을 4등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영화사를 4군데를 내야 돼요. 밤낮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또 후배들 다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스타라고 할 수. 이번 신성일의 추모 기획전에서 처음 공개된 사진 속 64년 동료 배우 엄앵란과의 결혼식은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그야말로 세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 털밖에 없다. 오면 정면에서 움켜잡아라. 어머니가 신성일에 들려준 속담처럼 신성일은 이후 국회의원과 영화 제작자 등으로 끊임없이 변신했습니다. 그런 만큼 인생의 부침도 많았죠. 유명한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고 싶어. 아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너무 불쌍해. 일만 하다 죽었어. 일만 하다. 그의 대표작 맨발의 청춘 속 신성일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맨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호랑이는 주고 가족을 남긴다는데 나에게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천년을 살면서도 흰색을 지니고 때묻지 않는 그런 학이 되고 싶구나. 임종 직전까지 영화를 만들려 했던 신성일. 그는 팬들에게 영원한 청춘으로 남았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브라질 라디오 방송국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해 생방송을 하던 출연자와 방송국 직원들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 방송 중이어서 이 모든 과정이 인터넷에 생중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와 연예인들이 둘러앉아 생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 삼바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립니다. 강도들이 침입한 겁니다. 강도들은 탁자 위에 놓인 출연자들의 휴대폰을 챙긴 뒤 시계 등 금품을 요구합니다. 출연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생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도들은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도주했습니다. 방송국 측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들은 상파울루 부유층 주택가에 위치한 인터넷 방송국에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며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생방송 화면과 주변 CCTV를 분석해 범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요즘처럼 화창하던 재작년 어느 봄날 25살 청년이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청년은 3년 동안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시험을 준비했지만 7번째 낙방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어머니는 낙심한 아들을 달래 함께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모자의 귀향길이 또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불고 있는 공무원 시험 열풍을 두고 너무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항변합니다. 출신 학교와 이른바 스펙 안 따지고 그나마
원서라도 받아주는 데가 공무원 시험밖에 더 있느냐고. 무엇보다 아버지 잘 만난 후광을 얻고 번듯한 직장에 턱턱 합격하는 특혜와 비리를 볼 때마다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정관계 인사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전 KT 사장과 인사 책임자의 검찰 공소장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서도 내지 않았지만 서류 전형 합격자들이 인성, 적성 검사까지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인성 검사만 거쳤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합격으로 나온 인성 검사 결과도 합격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KT 사장은 인사 담당 임원에게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딸의 부당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딸은 정상적으로 시험 치르고 입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전 KT 임원이 구속됐을 때도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 공작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시시비비가 다 가려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만 이쯤 되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언어 취업 특혜였습니다. 네, 이 봄철 강풍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강릉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까지 심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모레까지도 바람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강풍 경보가 내려져 최대 풍속은 태풍급이고요. 서해안과 서울, 경기 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건조주의보까지 더해져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오늘 포항, 아산, 인제 등에서 산불이 났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 내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크게 오르지만 바람 때문에 꽤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8도, 청주 7도, 광주 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울산이 22도, 전주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에 벚꽃이 공식 개화하는 등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토요일은 나들이 하기 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